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춘실현 극복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촛불전진의 김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청남이는 격주 1회에 촬영되고요. 1부는 한국사회 분석, 2부는 여러분들이 메일로 보내주신 사연 상담으로 이뤄집니다. 사연은 우측 상담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고요. 혹은 고정 댓글에 주소를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 방송 댓글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분홍팽이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가슴에 눈물이 가득 고여있고 침통한데 자주 웃으시며 방송을 하시니 이질감이 들고 마음이 상합니다. 네, 지난 방송 평가가 들어왔습니다. 네, 중간에 한번 몇 번 웃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내가 웃는 게 습관이에요, 습관. 이게 어이없을 때 웃고 화나도 웃고 네. 네, 그런 게 있는데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님, 김태영 박사님 말씀대로 원인을 알면 슬픔을 차차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정부에 대한 울화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네, 어떻게 풀어야 되죠? 촛불로 풀어야 돼요. 지지난주 추모 촉불을 했는데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누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가마솥에 뭐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 넘치려고 하는데 사회자가 그거를 뚜껑 덮어서 누르는. 그래서 그 분위기가 너무 엄숙한데 분노로 막 광장이 꽉 차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우라통이 정말 터질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나오셨거든요. 이제 임계점에 도착했죠. 도달했죠. 혁명 전야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민중들의 기세가 느껴졌던. 네. 그래서 이 우라병은 촛불을 풀어야 된다. 불로. 나가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이런 거 자체가 좀 그런 치유에 도움이 되는 거겠죠. 분노를 해결할 방법은 표현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노를 유발하는 대상을 없애든지 뭐 어떻게 바꾸든지 해야 되겠죠. 네. 그게 이제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얼굴을 안 보게끔 되는 게 치유죠. 그렇죠. 네. 원천적으로 안 보게 돼야죠. 네, 윤석열 퇴진만이 우라통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는 방법이라는 거. 네. 흰둥이 동거인님, 저는 세월호 이후에 좋아하는 액션 영화를 잘 못 봐요. 뉴스에 나오는 사고 영상도 잘 못 보고요. 일요일부터 계속 체하고 힘도 없고 무기력하더라고요. 이게 트라우마라는 걸 알지만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사고 영상만 회피 중이에요. 사람이 종이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너무 허망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많이들 경험하고 계시죠? 네. 이태원 참사 터지고 몸이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스트레스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정신의학적으로는 트라우마라고 진단을 하려면 어쨌든 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힘들면 트라우마로 진단을 하긴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뭐 이렇게 큰 일을 겪은 후에 어려움을 겪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게 그래도 트라우마로 가지 않게 잘 좀 다독여지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특히나 또 이제 워낙 SNS에서 그냥 영상들이 많이 나왔어가지고 좀 연약한, 그러니까는 청소년들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요즘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게 어떤 몸에서 증상을 느꼈는데 뭔지 좀 잘 설명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먼저 좀 이렇게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조금 나아져요. 그러니까 뭔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쉬운 거는 꼭 안아주는 거. 그리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자기 자녀분들, 뭐 청취자분들, 자녀분들 꼭 안아주면서 누구야 뭐 이렇게 고맙다 이런 말 해주는 거. 그런 거 좀 중요한 것 같고, 증상 자체는 뭐 이런 걸 연습하기는 해요. 복식 호흡 연습하거나 아니면 좀 침착하게 네, 되는 맞아요. 거. 그리고 이렇게 불안함이 확 올라올 때에는 이완 방법 쓰는데요. 이완 방법은 이렇게 손을 이완시키는 건데, 이완은 수축이 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손을 꽉 쥐어요. 꽉 쥐고, 그러면 이게 수축된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 이게 이완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 좀 사용하실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또 어떤 게 필요한지 선생님께서 또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분들,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분들, 뭐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이런 데서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해주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혼자 있으면 더 심해질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럴 때는 연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든다. 이런 이제 우리 옛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그걸 떠안고 있으면 이게 잘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감정이 잘. 그래서 치유가 좀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또 같이 화낼 거 있으면 화내고 울 때는 울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이 대화하면서 치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사회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해외 순방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부터 사고를 치고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 이제 MBC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고 해서 기자들의 반발을 샀죠. 내용은 이제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황당하게 봤습니다. 황당 이제 황당해졌어. 네. 아니, 자기 비행기냐고. 그러니까요. 저는 사람들, 국민들의 지적을 해석 깨달았어요. 전용기니까, 대통령이 운영하는 비행기라 제가 좀 민주의식이 좀 낮은가 봐요. 아니, 너무 당연한 식으로 너무 말하니까 당연했어. 우리가 잠깐 빠져든 거예요. 맞아요.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치졸한 끝판왕. 뒤끝 진짜 장렬인 것 같아요. 유치찬란? 네. 예,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 비판적 언론에 대해서 좋아하는 독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분 나쁘죠. 하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민주사회를 자칭하는 데서는 이렇게 대놓고는 안 해요. 살짝 하든가 은근하게 하든가 하지 이렇게 대놓고 야, 넌 타지 마. 뭐 꺼져. 우리 집 놀러 오지 마. 막 이런 그거 거잖아. 똑같아요. 우리 집 그러니까 텔레비전 그래. 보러 오지 마. 그래, 너 내 생일 잔치 때 넌 오지 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량이 없고 도량이 없는 아주 그냥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을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했다. 네. 아주 놀랍죠. 네. 하여튼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윤석열이. 그래서 수준이 너무 처참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거였는데, 이제 그 언론사들은 언론 탄압이라고 이렇게 막 입장문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언론 탄압이 너무 거창한 말 같은 거예요. 윤석열이 한 게 언론 탄압이라고 하면은 조금 약간 동의 안 되더라고요. 언론 탄압의 인식이라는 게 없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 거 없죠. 그냥 자기 감정 분풀이 한 거잖아요. 야, 내 비행기인데 너 타지 마, 이 자식아. 이렇게 한 건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언론 탄압이냐, 이렇게 나오겠죠? 네. 사실, 이 윤석열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그게 어떤 진리냐, 진실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윤석열 같은 사람한테는. 오로지 그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 탄압이 맞다고 인정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아닌 거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복 정치. 보복도 너무 거창한 얘기예요. 정말. 뭔가 하여튼 이름 붙이지 말았으면 우리 집 좋겠어. 오지 마 정치. 우리 집 오지 마 정치. 내 차 타지 마 정치. 맞아. 네, 이렇게 MBC도 뭐 세무조사를 다녀가지고 네. 뭐 또 추징금 받았더라고요. 510억? 네. 네. 참 진짜 졸렬합니다. 네, 우리 집 오지 마 정치. 또 화제의 사진이 나타났죠. 김건희 씨가 캄보디아에 방문해서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를 아는 사진이 이슈인데요. 대통령실에서 이게 또 뭐 미공개 일정인데 대통령실에서도 나왔죠. 네. 오드리 헵번을 따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돌고 있거든요. 근데 뭐 긴가민가 해도 너무 똑같으니까 진짜 그럴듯하게 보여요. 이 밖에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제클린 케네디와 비슷한 옷을 입고서 비슷한 연출을 한 사진들도 논란이었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 옷과 자세들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점심시간에 난리 엄청 났죠. 화제더라고요. 이게 밥 먹으면서. 그래요? 네. 김건희가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잖아요. 비공개 공개 활동. 비공개 공개 일정. 비공개 공개 일정. 이 말이 안 되는지 이게 겹치게 만들었거든요. 내가 독특한 비공개 공개 일정을 하고 있는데 그 한 번이면 우연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제클린이 입은 옷 우연히 미적 감각이 비슷해서 그렇게 입었겠거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 반복되면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명확하게 저는 카피하고 있다, 저거. 복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제클린,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 이번 처음 아니에요. 예전에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네,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유명 모델 뭐 이런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무슨 카피했거든요. 교수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 초반에. 교수, 아, 그쵸, 그쵸. 네, 어. 그 해외 유명 모델도 카피하고 여러 차례 이제 전력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영부인 리스트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영부인 리스트. 그 버킷리스트라고 있잖아요.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이렇게 하고 영부인 싶은- 한번 해보자. 아니 죽기 전에 이렇게 쫙 써놓은 게 있어요. 아, 이 그래서 옷은 입어보고. 근데 영부인 이런 거. 리스트라는 게 이제 김건희 머릿속에 있는 사진 장면들이 있는 거죠. 아, 케네디에 제클린이 서 있는 장면, 음. 또 오드리 헵번이 이거 안고 있는 장면, 이런 게 이제 머리에 박혀 있던가, 아니면 사진을 해서 핸드폰에 저장해 놨겠죠, 다. 이건 해볼 거야. 그래서 버킷리스트처럼 영부인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영부인 되고 나서 찍을 사진, 연출 사진들. 그걸 이제 하나씩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아마 다 할 때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영부인 놀이. 영부인이 아.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죠. 이제 뭐 나 돈 없을 때는 저거 정말 사고 싶은데 저거 못 사잖아요. 네. 돈 벌면 뭐 하고 싶어요, 꼭. 자기가 제일 갖고 싶었던 걸 사겠죠. 네, 돈 없어서 못 샀던 거 네.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입장에서는 옛날에 비천하게 살 때 막 이렇게 우러러봤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제클린, 뭐 이제 오드리 헵번, 막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선망의 선망의 대상이 대상. 되는. 그 사람들은 막 하늘같이 보다가 드디어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나도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심리는 도대체. 이게 사람들을 계속 따라하는 사람들 유형이 있잖아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 반에 그런 애들 꼭 있거든요. 네. 있지, 있지. 김건희는 또 우리가 모르는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학위를 하나 취득했잖아요. 무슨 학입니까? 복사학위. 복사 전문가. 복사학위. 네, 박사하고 좀 틀려요. 복사학위. 그건 인정해드립니다. 네, 복사하기. 복붙 굉장히 잘하거든요. 복사해서 그렇죠. 붙여넣기. 김건희가 따라하는 사람들을 이제 선망의 대상을 보면 이제 두 가지죠. 일단 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모델이건 영화배우건 영부인이건 간에. 그리고 이쁘고 옷 잘 입는 사람들이죠. 칭찬받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가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선망하는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뭐 옷은 영부인 되면 입을 수 있고, 뭐 영부인 됐으니까 탑 클래스로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건 되는데 얼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다 손봐놨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가 김건희 씨가 아주 옛날부터 선망의 대상을 따라하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데, 어쨌든 따라하는 심리라고 했을 때 모방 심리라고 봐야 되겠죠. 모방 심리. 근데 이 모방 심리는 아동기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죠. 그래서 아동기가 모방성이 제일 강한 시기인데, 이 아동들이 왜 어른들을 모방하냐 하면 어른들의 세계를 동경하기 때문에, 또 어른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모방을 하는 게 있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심정이구나. 네, 아이의 심정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른들의 세계를 잘 이해는 못하는데 워낙 이제 동경하니까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따라하게 되는데 주로 겉모습을 따라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옷 입은 거라든가 말하는 행동이라든가 말투라든가 이런 걸 이제 따라하게 되는 거고, 성인기가 돼도 모방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성인기의 모방은 아동기 모방이랑 달라서 창조적 모방을 하죠. 그냥 복붙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복사해서 붙이지는 않고 일부를 모방하면서 자기 거로 소화해서 하는 그런 모방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동기랑 다른 중요한 차이는 내면 세계를 모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동기, 그 사람의 사상 이런 걸 이제 모방하려고 그러지 외관을 모방하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관순을 모방하려고 할 때 유관순의 독립정신 같은 걸 모방하려고 하지, 김건희처럼 이제 유관순 한복 입고 나와서 이렇게 모방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건희의 모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아동기적 수준의 모방에 불과하다. 물론 자기가 동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방을 이제 꼭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고, 대체로 자기에 대한 불만족을 가진 사람,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방을 많이 하고요. 또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 혐오가 있는 사람들도 모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인 것 같은 착각. 그 이번에 사진 찍어보니까 이렇게 뭐 약간 눈이 텅 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5도 각도. 나는 오드리 헵번인가, 나는 이제
나는 기모들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상황에 이제 그 순간 빠지는 거예요. 네. 와 드디어 이걸 하네. 뭐 이런 또 이제 모방이 심한 사람은 자기 내용이 없는 사람. 표절하는 사람들도 보통 자기 내용이 없으니까 표절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외관이든 옷이든 모방하는 것은 자기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자기 식대로 차라리 이런 쇼를 하더라도 자기가 감독이 돼서 창조적인 쇼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베끼는 거죠. 베껴서 네. 그 장면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게요. 표절의 왕답습니다. 아니 논문으로도 그렇게 지금 네. 알바알바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습관이- 사진까지도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분은 사는 게. 전문가예요. 복사하기. 아, 전문가다. 복사하기를 갖고 있는 복사 전문가. 그렇죠. 우리나라의 유일한 네. 학위를 받으신 분이니까. 네. 이 사안이 또 논란이 된 게 김건희만 다른 일정을 수행하고 다른 영부인들은 이렇게 관광지 답사 이렇게 보통은 이제 그 어떤 나라 영부인들이 초청이 되면은 그 나라에서 보여주고 싶은 곳을 이제 네. 데리고 다니잖아요. 단독으로 일정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단독 일정이 어떻게 잡혔는지도 의문이고 보통 나라끼리 다 조율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가장 좀 열악한 곳을 그 가서 연출을 한 거잖아요. 그건 그 나라에 대한 이제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일정을 잡았을까?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나갈 때부터 예상하고 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미리 짰겠죠? 이번에는 나가서 이 사진을 찍고 오겠어. 네. 캄보디아 거기 보니까 그 좀 가난한 나라니까 오드리 헵번이 딱이겠어. 오드리 헵번이 딱이네. 리스트 중에. 그 머리 딱 반짝반짝한 거죠. 네. 근데 그 또 얘기가 그 병원에서 안고 있는 그 아이가 14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오드리 헵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를 네. 안고 있었던 그렇죠. 거고 나경원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경원이 예전에 그 보육원에 목욕시키는 가서, 장면 있었죠. 목욕시키는 네. 장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아이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빛내려고 하는 그런 심리. 그렇죠. 도구한 거죠. 도구를 오드리 헵번은 진짜 못 움직이는 아이를 안고 있었던 거고 음. 김건희는 움직일 수 있는 아이를 못 움직이게 하고 그러네요. 알아서. 네,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이건 완전히 도구하죠. 네, 너무 심각하고 이것도 외교 참사라고 불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캄보디아 입장에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좀 이걸 해석해 보면 사실 얼마나 결례예요. 그렇죠. 기분 나쁘죠. 네.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가난한 동네 가서 못 사는 사람 이렇게 안고 사진 찍은 건데 그렇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또 그리고 약간 이걸로 이제 본인의 어쨌든 이미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새마을운동 수준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그거 고려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할 줄 아는 사람이면 좀 자제할 것 같거든요. 여러 번 당했으니까, 지적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냥 자기만족적 행위가 일단 기본인 것 같아요. 난 기여에 대해 리스트를 다 채우고 말 테야. 그러니까 뭐. 그리고 뭐 거기서도 어쨌든 계급화를 한 거죠. 자기는 훨씬 더 우월한 사람, 그렇죠. 불쌍한 사람화 시켜가지고 동정하는. 그렇죠. 오드리 헵번은 진짜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김건희처럼 그렇죠. 잠깐 사진 인간 대 찍고 인간으로. 사진 찍고 온 거 아니에요. 네, 잠깐 맞아요. 쇼하려고. 네. 그래서 오드리 헵번 팬분들이 지금 매우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오드리 헵번 그 장남이 세월호 네, 맞아요. 네, 기업가 네. 기업소인가요? 하여튼 그것도 네. 건립을 하고 막 맞습니다.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내면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죠. 외면을 지금 따라하다가 이 사태가 또 났네요. 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네, 맞아요. 사진이 계속 돌고 있는데 이번에는 바이든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김건희가 바이든을 만나서 팔짱 낀 장면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본 적이 네, 없어요. 외교사상 없었다고 하는데 습관적인 행동이었을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모두가 예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습관적, 오빠라고 부른 거 아니냐, 지금. 다 걱정이 그거예요. 오빠라고 불렀을까봐. 아빠라 그랬겠죠. 나이가 있는데. 아니, 습관적으로 아빠 같은 분들한테 오빠를 부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네, 이것도 외교적으로는 사상 최초의 일이고, 궁금한 거는 이게 연출된 거였을까? 아니면 정말 습관적으로 만나자마자 팔짱을 꼈을까? 이거거든요. 연출이지 않을 것 같아요. 연출하면 그 계획을 짜고 갔다는 네. 얘기인데 그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의도 이런 게 중요한데 별로 이득 볼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 맞아요. 행동은. 바이든의 사랑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연출이면 윤석열 아니, 대통령을 좀 더 이렇게 바이든을 들었을 것 그렇게까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바이든이 아무리 눈이 없고 그래도 김건희한테 그 팔짱 낀다고 좋아할 만한 그런 수준의 인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김건희의 사상 세계에서는 네, 가능한 그래서 일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무의식적 습관이 나온 것 같아요. 음. 그 순간 그냥 확 낀 거죠, 팔짱을.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붙었다가. 그래서
제가 볼 때 무의식적 습관이 나왔다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무의식적 습관만으로 가능한 행동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면 뇌가 없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뇌가 없어야 된다고. 어려운 걸 하셨네요. 그러니까 뇌가 있으면 이성적인 판단이 거의 가동을 하니까. 제동이 걸려요. 이게 국가 원수 타국에 그렇죠. 이게 팔 낄 때 아 이건 아니지 이런 게 되거든요. 근데 뇌가 없어야 이게 딱 들어가거든요. 생각 네, 없이. 그러네요. 그리고 히히거리고 좋다고. 맞아요.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정치인이나 유명인 만나면 팔짱 껴서 하는 사진들을 종종 보게 되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본인의 지금 역할, 위치, 음.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에 대해서 1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죠. 뇌가 없는 정말 거죠. 영부인 놀이하고 있다. 아니, 내가 볼 때 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어봤으면 좋겠어. 뇌가 없을 것 네. 같아. 그 아니, 복사기가 있는 거 아니야? 단어. 복사기 있어요. 그러니까, 친절일 네. 것 네. 같아요. 근데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친근감의 표현이다. 음. 실제로 그 남성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진 여성들 중에는 팔짱을 끼는 여성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아무나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끼는 여성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나쁜 의도 이런 거 없이 그런 여성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거예요, 이게. 네. 바이든하고 초등학교 동창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사이도 아니고 국가 원수와 영부인 관계란 말이야. 여기에서 설사 친근해도 뒤에 따로 가서 뭐 놀든가 그렇지. 하지. 뭐 공개석상에서 팔짱 끼고 사진 찍을 일은 네. 아니기 때문에 이건 뇌가 없어야 가능한 행동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대통령실 사진이에요? 네, 그렇죠. 정말 대통령실도 사진을 도대체 그리고 노인학대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노인학대요. 고려해봐야겠습니다. 아니, 정서적인 노인학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지금. 이게 엄청 뜨거운 논란인데, 아우, 정말 그 영부인이라는 자각 자체가 없는 것 네. 같고, 배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을. 아니, 이제 연예인? 김건희는 옛날에도 보면 그 정치인들 아내분들하고 만난 사람은 언니 바로 그래요. 그쵸. 그런 장면 보면 기자들한테도 오빠, 오빠라고 하고, 동생 오빠 그게 전형적인 이 접대 여사. 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친근하게. 게 친근하게 사람 이제 긴장을 푸는 거죠. 내가 나이 많네. 그래서 언니라고 불러. 뭐 이제 아니면 저보다 2살 위세요. 언니 막 이러면서 막 달려들고 대통령한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외교적으로. 바이든 집에 가서 울 수도 있어요. 이거 당하고 나서 충격 먹고. 충격적이죠. 아, 이게 지금 외부에 나가기만 하면 사고를 치고 와가지고, 참, 참담합니다. 이, 밖에 나가 있으니까 뭐 항의도 못 하겠고, 뉴스로만 계속 타국에서 외신이 막 보도를 하니까, 네. 미치겠어요. 심지어 분통이 터지고 있어요. 근데 하도 외국 나가서 사고 쳐가지고 이번에는 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또 사고 칠지도 모르겠다. 걱정하는 얘기가 있어서 마음의 기대가 약간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조심하지 않을까 설마. 그랬더니 나가자마자 바로 또 사고 치네요. 네. 더 나가기 전부터 계속. 윤석열이 안 치면 김건희가 치고. 예측을 빗나가지 않습니다. 진짜. 아, 내보내지 말고 잘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어디 가둬놔야 될 것 같아요. 내보내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좋았어요. 이렇게 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박근혜 나가기도 싫어하고. 나대지는 않았잖아요. 조용히 있는 타입이었으니까. 이어서 이태원 참사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희생자들의 이름과 사연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가 그 뉴스 보도를 통해서 희생자 명단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어요. 국힘에서는 이걸 정치적으로 또 공격을 하는데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않고 희생자 이름을 공개하는 거는 패륜적이다. 이렇게 막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언론 노조에서도 입장을 냈더라고요. 희생자 이름을 공개하는 건 이제 가족들이랑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었고. 근데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름과 사연이 계속 보도가 되잖아요. 보통 이 참사가 일어나면 세월호 때도 1년 내내 이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가슴 아파하고 애도하고 이랬었는데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서 그것도 어색한데 공개를 하는 게 정말 맞는 건가? 유가족의 지금 모임이 없기 때문에 그 합의를 사전에 이제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 이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봐요. 음. 하나는 원칙적으로는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건 사회적 참사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터졌다. 그러면 희생자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원래. 쫙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 보면 사람들이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했죠. 사회적 참사인 네.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인이 집에서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언론에서 공개한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사회적 참사나 대형 사건의 경우에는 대체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맞는 원칙이고 또 한 가지는 유가족들이 정말로 원하지 않는다면 자기 가족의 이름이 공개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게 동그라미 처리를 한다든가 김똥똥 옛날에도 그런 경우 있었던 거 기억하거든요. 네. 다 공개됐지만 한두 개는 이렇게 똥똥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그런 입장에서 유가족과 조율이 됐으면 제가 볼 때는 불협화음이 적었을 것 같은데 네. 정부에서 워낙 이거를 공개하면 안 된다. 이름을 공개하면 폐륜이다. 이렇게 몰아가다 보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도 공개하는 것이 마치 죄 짓는 것처럼. 안 좋은 것처럼 네. 뭔가 우리 아이의 죽음을 알리면 더 이제 나쁜 것처럼 네. 이렇게 몰아가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유족들이 선뜻 동의를 못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초기에 대응을 다른 방식으로 잘했다면 아마 이게 논란 자체가 저는 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싸우도록. 분란을 일으킨 거죠. 돈도 뭐 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먼저 준다 그래서 욕먹게 만든다든가 이런 짓을 자꾸 하잖아요. 명단도 알아서 놔두면 알아서 할 텐데 사회적 관례에 따라서 일반적인. 근데 공개하면 안 된다. 공개하면 폐륜이다. 이러니까 또 상당한 사람들은 공개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일부 사람들은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이 사회적 참사에서 희생자의 이름과 얼굴 이런 걸 공개하는 문제는 저는 원칙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문상을 간단 말이에요. 누가 돌아가셨을 때. 갔더니 이름도 없어요. 사진도 없어요. 누군지 모르겠어. 그럼 문상을 가는 게 맞아요, 그게?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구를 애도해야 될지 모르는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를 안 할 경우에는 한마디로 애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애도를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상을 가긴 가라. 그 대신 거기에는 사진도 없고 이름도 없다. 이 얘기거든요. 숫자만 있지. 가면은 사람들의 사진이나 얼굴 뭐 이름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제 쉽게 아까 그런 이제 문상을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죽음을 철저하게 그 가족, 희생자 가족의 죽음, 슬픔, 혹은 가족 개개인의 죽음으로 묶어놓겠다는 의도를 가졌다고밖에 볼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사회적 죽음을 개인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가족끼리만 애도해라. 국민적 애도는 안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죽음도 그냥 개개인의 죽음이지 이건 사회적 죽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죽음을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을 국민들 속에서 잊혀진 죽음으로 만들고 또 개개인의 고립된 죽음으로 만들려는 시도다. 이게 폐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행동 자체가.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부모들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은 결국 그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부모님들도 페이스북에다 그런 얘기를 쓰셨던데 아이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내 아이가 재수없게 어디 가다가 돌 맞아 죽었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내 아이가 이렇게 떠나갔지만 내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은 세상으로. 혹은 내 아이의 죽음의 진상이라도 밝혀줘서 억울함이라도 풀고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부모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철저하게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헛된 죽음으로 만들려는 아주 사악하고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 좀 그래 생각합니다. 네. 사실 희생자 이름과 얼굴도 외신에서 먼저 터뜨리지 않아서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외신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이거. 네. 공개하는 걸. 네, 맞습니다. 되게 사연도 거기서 네, 나왔잖아요. 외신에서 먼저 나왔죠. 뭐 말로는 이제 희생자 가족들 위하는 척 이렇게 포장해서 있지만 사실은 가장 폭력적으로 네. 대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우선 뭐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렇게 큰 참사를 겪은 가족분들이나 뭐 희생자분들이 뭐 안정 단계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이 안정 단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월호가 사실 제대로 진상규명되고 잘 됐으면 지금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명단을 공개하고 이러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눈치 볼 일을 만들지 이런 일이 아예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잘 정리가 됐었으면 우리가 같이 충분히 애도하고 당신들이 이 뭐 이름을 알려주고 얼굴이 뭐 사진이 올라오고 뭐 사연이 소개되는 것에 이렇게 침범당하고 공격받는 느낌이 아니라 충분히 애도되고 안정 오히려 위로받는 느낌을 주는 사이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유족분들이 진짜 겁이 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거를 보듬어주지는 못할 망정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그런 국민의 불안감을 힘들이 계속 그쵸. 증폭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나빴어요. 정말 아주 나빴고 못된 짓 한 겁니다. 가족들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네. 거예요. 진짜 양의 탈을 쓴 예. 이때라고 합니까? 네. 이 가족끼리만 장례 치르고 끝내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부고 내지 말고 네. 사람들 부르지 말고 니네끼리 그냥 가족끼리만 슬퍼하고 끝내. 그 죽음으로 마무리 지어라고 강요하는 중이에요 지금.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처리하고 싶지 않거든요. 맞아요. 누가 죽으면 부고를 내고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들 또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죽음을 슬퍼할 사람들을 다 오게끔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장례식장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애도하고 가고 그게 가족들한테도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니네끼리 알아서 문 닫아 걸고 알아서 장례 치르고 끝내. 슬픔은 너희끼리 처리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 국힘당의 이런 의도에 사실 언론사들도 지금 많이 놀아나고 있는 네, 그런 놀아났어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 사람들도 네. 약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입장인 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 가족분들을 위한 행동이 원칙적으로 뭘까? 이거를 중심으로 가족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함께 지금 애도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언론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 싶은 건 너무나 비겁합니다. 언론이. 처음에 정치권 언론이 정부 책임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했어요. 어디서 먼저 했어요? 외신에서 먼저 했거든요. 아, 네네. 외신 기자들이. 네. 이번 참사의 특징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외신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신에서 먼저 정부 참사를 계속 제기했어요. 정부 책임이라고. 그러자 국내 언론의 기조가 좀 바뀝니다. 이름과 사연을 공개하는 것도 외신이 먼저 했습니다. 외신이 먼저 하자 한국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가득 짧게 나온 건 있었지만 특집으로 다루면서 한 거는 외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들이 이 윤석열 정부 무서워서 언론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외신이 좀 물꼬를 터주면 그때 가서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한다라는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사연을 모르는 적이 없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보통은 이제 그 대구 지하철 참사 때는 네. 다 카톡 내용이 공개되고 이 사람의 사연은 뭐였고 하면서 그 네. 사람이라는 존재를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누가 그래서 어떤 분들이 돌아가셨는지 아예 알 길이 없으니까 네.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만 추상적으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156의 숫자만 기록되는 그렇죠. 거죠. 사라졌구나 지구상에서.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하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그렇죠. 걱정하고 네. 또 위로해주고 이게 불가능해진 거죠. 진짜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인생을 기억해줘야 되는데 사고로 기억하게끔 하기 네. 위한 그런 작업이네요.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얘기도 했지만 세월호 때와 다르게 이제 유가족들의 간의 교류나 모임이 진척되지 않고 있거든요. 유가족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서로 소통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가족들에게 이 유가족 모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세월호가 그래도 끈질기게 유가족들이 단결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원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단원고 학부모로서. 유치원 때부터 친구 막, 쭉 알고 지내던 마을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단원고 희생자들,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세월호 관련 그렇죠. 가족 모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번엔 그게 정말 힘든 조건이죠. 네. 무작위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사실 정부가 그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유가족들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유가족끼리 소통하고 모임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은 강력한 집단 치유 효과가 있어요. 이 집단 치유는 원래 동병상련에 처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연대할 때 생기는 효과거든요. 네. 그래서 집단 치료 모임 보면 똑같은 사람만 모으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를 따로 모으고 무슨 증상에 따라서 섞어놓으면 치료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감해주기 힘든 거죠. 뭐 예를 들면 머슴이 너무너무 괴로운 일을 당했다. 지주한테 막대당해서 그래서 치료를 받고 싶다 그러면 머슴들의 모임을 만들어줘야지 지주와 섞어놓으면 치료가 안 돼요. 그렇죠. 말 못하죠. 말 못해요. 그 말하면 지주가 막 화내요. 눈치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나의 비유인데 가장 강력한 치유 효과는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동병상련에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위로와 격려, 연대가 가장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어요. 네. 눈만 서로 그렇죠. 봐도 서로 치유되는, 껴안고 네. 울기만 해도 치유 효과가 있어요. 네.
나 혼자 아니구나라는 이 아픔을 짊어지는 것이. 그래서 가족들을 사실 만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치료를 위해서라도. 근데 정부에서 원천적으로 세월호를 보고서 배운 거죠. 유가족들이 모이면 이제 정부한테 항의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아예 흩어놔야 된다. 그래서 1대1로 다 연락을 하고 작업을 한다는 네,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을 담당 공무원 가족들한테? 붙여가지고 빨리 장례치도록 독촉하고 이거야말로 진짜 폐륜 행위입니다. 그렇죠. 아니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 음. 참사도 그렇고 유가족들이 모이는 게 너 대통령 쫓아내자고 이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상이 진짜 규명되고 이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인데 여기에서 사실 넘어가질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퇴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였던 거고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발 빼더니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발을 계속 빼더라고요. 이거 뭔가 지은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부에서. 그렇지 않고 불순하죠. 이렇게까지 네. 처음부터 이걸 막을 필요가 있어요. 진상규명 하도록 놔두면 되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유가족들의 연대야말로 저는 애도와 상처 치유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걸 막는 것은 애도, 상처 치유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그걸 지연시킬 수 있다.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유가족들이 연대해야만 이번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이 사회적 의미가 있는 그런 죽음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그런 사회적 죽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과 이별이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가로막는 행위예요, 이것 또한. 그래서 저는 유가족들 간의 연대를 오히려 국가가 장려해야 된다. 도와주고. 이게 나쁜 놈들이 세월을 보면서 나쁜 걸 배웠어요. 나쁜 것만 네. 배웠죠. 네. 예. 이- 본인들이 찔리는 부분만 지금 네. 부각시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발빠르게 정부 책임을 회피하면서 가족들의 관계를 다 끊어놓는 그리고 이렇게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 사고로 지칭하는 것, 그 모든 그 체계적인 시스템이 세월호를 보고 야 이거 우리 정권 위기로 바로 오겠다 하면서 정말 빠르게 대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민단체 사찰까지 다 진행을 하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국민들도 세월을 보면서 배웠기 때문에 네. 이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빨리 찾았고 본질적인 책임을 묻게 됐고 윤석열 퇴진까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치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놈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하나만 배웠죠. 둘은 못 배우고. 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따위로 대응해서 결국 정권이 몰락했습니다. 그걸 배웠어야죠. 그러네요. 예, 그렇다면 이번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네. 그런 거를 못하는 인간들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어서 다음 질문은 오늘 이렇게 이슈들이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터졌네요. 자, 정부가 설정한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죠. 민주당 당사와 당대표 비서실까지 압수수색됐고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 인사들도 대거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체포되신 분들도 있고요. 지난 9일부터 국정원에서 경찰이 전북과 제주, 경남 등지의 진보 진영 인사 8명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금 압수수색했는데 들어보니까 전북 민중행동 하현우 대표 이분이 2013년의 일로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 근데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민주당사 그 압수수색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조작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 민주당만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공안 몰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2022년이죠. 네. 네. 9년 전 일 기억도 네. 안 나시겠는데요? 얘들은 20년 전 것도 기억하네요. 그렇죠. 대학교 때 일도 막 가져와서 하잖아요. 저는 이거 예측을 여러 번 했었죠. 네. 윤석열 정권이 초기에 국민들과 갈등을 빚다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고 할 것이다. 또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당선되기 전부터. 그래서 뭐 지금 그 예측이 또 맞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네. 예언자 김태형 선생님의 예언이 다 부정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맞고 있어요 또. 네. 사실 윤석열은 정치를 어떻게 이해하는 사람이냐면 서로 의견이 다르고 욕망이 다르고 뭐 그러면 그걸 조정하고 타협시키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긴 놈이 다 가진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권위주의 성격자이기 때문에
힘의 대결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비판하고 이러면 야 저게 내가 정치를 잘못했구나.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아, 저것들이 어디서 감히 나한테 덤벼? 네. 밟아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좀 당했습니다. 자기가 볼 때 기분이 좀 안 좋을 거예요. 여러 차례 계속 궁지에 몰린 것도 있고 자꾸 뭐가 터지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사과 비스무리한 사과가 아니면서 사과 같은 거 그런 것도 하게 되고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당연히 뒤끝도 굉장하잖아요. 힘으로 한번 박살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것 같고요. 그 욕망을. 또 권위주의 성격자이기 때문에 그런 힘을 과시함으로써 쾌감도 느낄 수 있어요. 진압하면서. 이거 병적인 쾌감인데 어쨌든 그런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 잡아놓고 고문하면서.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하면 좋아하는 그런 네. 극단적인 상황인데 그거는 어쨌든 윤석열은 심리적으로도 그게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공안 정국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역효과를 불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무리하게 구속시킨다든가 또 진보 진영을 무리하게 탄압한다. 그럼 국민들이 아이고 무서라 그러면서 다 집에 들어가 있겠어요? 죽기 살기로 싸우겠죠. 더 화나서. 지금 안 그래도 세월호에다가 해결 안 되는 데다 이태원 참사까지 벌어져서 12구 참사까지 벌어져서 국민들의 임계점, 분노 수준이 엄청난 높은 수준에 도달했는데 불을 붙고 있는데 기름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네. 저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행위다. 네.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거죠. 멈추지 못할 거라고 보시죠? 네. 네. 자멸의 길을 향해서 질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강경하게 탄압을 시작할 거고. 그렇죠. 우리가 더 세게 나가면 또 더 세게 나오겠죠. 네. 정면 대결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네요. 윤이 유일하게 물러서는 거 혹은 우리가 윤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힘밖에 없어요. 자기가 힘에서 확실하게 뒤져 있다는 것이 명확해질 때 그때 이제 굴복할 겁니다. 협치하면 안 됩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협치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에요. 네.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요. 네. 네. 뭐 국내에선 또 이런데 해외에서 김건희가 있다면 또 윤석열도 같이 갔으니까 일이 또 터졌죠. 해외 순방을 떠난 윤석열이 13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네, 미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됐다면서 자화자찬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미일 정상회담이 10분 동안 이뤄졌다고 하더라고요.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는데 10분 안에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더 가관이에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자, 그리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전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런 윤석열의 순방의 목적 도대체 어떤 거였길래 이런 공동성명을 발표한 걸까요? 10분이면 오래 한 거예요. 그렇죠. 48초 칭찬드립니다. 네. 뭐 지령을 받는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회담이 아니고 지령을 받는 자리잖아요. 그러네요. 미국에서 이제 딱 이렇게 미리 다 해놨겠죠. 공동성명 읽어봐 그러면 읽겠어요. 머리도 안 좋은데 못 읽죠. 형님이 쓰셨는데 무조건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외교 노선은 딱 하나예요. 미국이 하라는 대로, 미국이 시키는 대로. 지금까지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앞장서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왔고 그 과정에서 일본과도 결탁해온 거죠. 네. 사실 일본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우길기에 경례하고 뭐 그런 네.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어라. 이거 요구한 게 미국이거든요. 네. 그 때문에 윤석열 외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해요. 그냥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뇌를 비우는 거죠. 네. 이번에도 그러니까 저는 10분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공동성명 미국이 다 써놨고 네. 이거에 뭐 대해서 협의 없어요. 사진이 필요했던 거죠. 셋이 모여있는. 사진 이거 찍고 발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이면 되는 거죠. 어차피 바이든 입장에서 뭐 윤석열하고 10분 이상 있고 싶겠습니까? 기시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이 뭘 했느냐 도대체. 한마디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마무리하는 내 도장 찍고 온 거나 마찬가지죠. 네. 한마디로 이제 그리고 북을 넘어서서 중국과 우리는 적대적 관계에 들어서겠다. 우리는 너희를 적대시한다. 이거를 만천하에 이제 공개 선언하고 온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는 얘기죠. 미쳐버린 윤석열. 근데 자기가 그런 건 모르죠. 그 의미를 모르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윤석열의 네. 문제는 그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시키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해도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짓, 내가 지금 누구를 찌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이거 그걸 몰라요. 이게 뭐지? 무슨 의미지? 그냥 형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되는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데 심각한 이번에 사고 친거 사실은. 네. 앞으로 북쪽과의 관계가 원래 나빴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사실 계속 악화되어 왔는데 이번 순방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확실히 대립 그냥, 관계로 네. 들어설 가능성이 있고요. 러시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러시아를 모욕하는 발언도 했었죠. 맞아요. 러시아의 어떤 거. 우크라이나 침공 국제법 위반이라고. 네. 러시아 장관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는데요. 네. 이 정도면 용기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사람 장관이 우리말을 몰라서 이제 얘기하니까 쉽긴 한데 알아들었으면 멱살 잡았을 것 같은데. 네, 거의 뭐 중국과 러시아랑은 관계를 끊겠다고 선포하고 온 거나 다름없는데 맞습니다. 네. 예. 앞으로 경제적인 불이익들이 계속 돌아올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것이 미국이 옛날에 여유가 있을 때는 한국을 좀 도와준 측면도 있거든요. 네. 이런저런 면에서 약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한국을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빨대에 이제 그치. 꽂아가지고 다 빨아먹으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반도체만 옮기게 하고 전기차 그거 차별하고 이런 게 이제 결국 자기네가 이제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남 신경 써줄 틈이 없는 거야. 네. 한국을 배려해주고 이런 게 없어요. 야, 너희들 우리를 위해서 희생 좀 해. 우리 요새 너무 힘들어. 빼나갈 생각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이제 우리를 빨대 꽂아서 빼먹는 나라들도 아니고 협력을 했을 때, 경제 협력을 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나라들이죠. 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살 길은 이 대륙으로 향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북과 화해하고 중국, 러시아 쪽으로 뻗어나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 길을 지금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짓을 한 거죠. 지도로 생각하니까 지금 더 와닿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지금 쳐내고 네, 뭐 멀리 있는 할리는 애들이랑 친구하려고. 완전 총알바지처럼 느껴져요 지금. 총알받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랑 경제 관계 자체가 가장 더 밀접하게 엮여 있는 건 중국이잖아요. 중국이죠. 그러니까 이게 국익을 중심으로 외교를 하지 않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네. 하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한테 다 피해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허락 맡았냐고 우리한테. 저는 이 정말. 해외 순방 나간 거 왜 나가지? 보니까 일정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럼 왜 나가지 계속 생각했는데 아 이거 한미일 정상회담 하러 나갔구나 이런 그럴 생각이 딱 수 있어요. 들더라고요. 이거 공동성명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죠. 이거 하러 네. 오라고 네. 했거나 아니면 이걸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나 윤석열의 입장에서. 미국에서 저는 이거 요청한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두 나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MBC도 안 가가지고 태우고 갔다 네. 와요. 계속 사고를 네. 치고 오고 있습니다. 이거랑 좀 이어서 지금 한반도의 전쟁 위기 사태, 저희가 방송 때마다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촛불에서 싱가포르에 거주하시는 동포분이 발언했는데, 한반도 평화에 대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젊은 분이었는데. 그리고 저희 엄마가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야, 우리나라 지금 전쟁 날 것 같은데 너네는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뭔 소리야, 전쟁 안 나. 맨날 하는 얘기지 뭐. 이런데, 우리 엄마가 아니다. 진짜 이번에 전쟁 날 것 같다. 이런 걱정의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어머니가 미국 사시나요? 네, 미국에 사십니다. 네. 그래서 야,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이 위기를 언제나 상존하고 또 지나갈 위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여전히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문제 좀 다시 짚어보려고 합니다. 무감각하죠? 좀 전쟁 위기에 대해서. 무감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뭐 저는 절대적인 믿음 같이 느껴져요. 전쟁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고 네. 자포자기 체념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 사람들이 점점 무력해지고 있거든요. 예전보다 더 무력감이 심각한 국민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거대한 문제, 공동체적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하게 됩니다. 엄두가 안 나는구나. 엄두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전쟁 일어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윤석열 어떻게 말려야 되는데 그 답이 없잖아요.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피하는 거죠. 무력해져서. 그래서 사회개혁이라든가 큰 이슈들 여기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건 뭐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뭐 이런 게 하나 있고 플러스해서 여기 하나 더해서 한국 사람들의 색깔 공포증이 심하단 말입니다. 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근데 이 전쟁 문제는 색깔 공포증과 직결돼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전쟁을 반대해서 싸우자. 이 자체가
색깔 공격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너 그럼 북쪽 편이냐?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강력한 대응을 해야지. 네. 뭘 전쟁을 걱정을 하고 그래. 그러면 뭐 전쟁을 피하자는 거냐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나오면 그걸 반대하면 빨갱이 놈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한 체념의식이 있습니다. 해도 안 된다. 하면 위험하다. 자포자기하는 체념하는 심리가 강하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전쟁 문제가 머리에 포탄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잘 대응을 안 할 것 같은 그제서야 알 생각 것 같아요. 들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게 된 것은 개인 이기주의가 강해지면서 고통이 극심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개인화되면서 고통이 심해져. 이거 두 개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통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이죠. 돈 없을 때 겪게 되는. 돈 없어서 먹고 사는 게 걱정되고 돈 없어서 사람 대접 못 받고 무시당할까 봐 걱정하고 이 고통이 너무 커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다들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하면 돈 더 벌어서 조금이라도 위계 상승을 할까 계층 상승을 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한마디로 내 코가 석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전쟁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야 지금 말이야 미래는 이렇게 바뀔 거래. 그럼 우울증 걸린 사람 꺼져 그러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네. 딱 그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지금 자기 문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야 전쟁 그러면 야 나 지금 내일 알바해야 되거든. 그런 완전 연관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야, 알바해야 되는 애한테 야 내일 전쟁 나. 뭔 헛소리야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나 지금 내일 알바 뛰어야 되는데 자야 돼. 좀 시끄러우니까 좀 말한 사람도 뻘쭘해지겠어. 네. 미안 알바 어딘데 어디. 그러네. 나 지금 너무 살기 힘들어. 취직이 안 되거든. 네. 전쟁 나면 어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 맞아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 많잖아요. 뭐 전쟁 나라 그래. 뭐. 그래 네. 뭐 어쩔 건데 어차피 달라지겠냐. 사람이 고통이 심할수록 자기밖에 못 봐요. 고통이 크면 클수록 자기밖에 못 보게 됩니다. 세상을 못 보게 돼요. 또 설사 그걸 알려줘도 들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문제가 너무 급하니까. 지금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또 하나 반복된 전쟁 위기의 경험이 있었죠. 여러 차례 고조된. 네. 그러다가 안 터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이 설마 이번에도 넘어가겠지. 어떻게. 그렇죠. 그게 제일 센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면 관심을 가질 거거든요. 전쟁은 왜냐하면 아무리 안 터졌더라도 한 번 터지면 끝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앞에 그런 것들이 전제되면서 역사적 경험이 이제 설마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2주 전에도 이 주제를 다뤘었는데. 그러니까요. 2주 전이 뭐예요? 한 8년 전이죠. 제가 8년, 한 10몇 년 전쯤에 유모차를 버릴까 말까를 진짜 이 전쟁 때문에 고민했거든요. 정말요? 유모차에 태우고 가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래서 유모차를 못 버리겠는 거예요. 2013년, 진짜. 7년 계속 전쟁이 있었으니까. 네, 진짜 그랬는데 무감각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기가 가진 또 특징이 있어요. 맞아요. 네, 요번 훈련 때는 정말 저도 쫄리더라고요. 진짜 많이. 진짜 무섭다고요, 네. 정말. 아니 최근 훈련 특징을 우리가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쉬지 않고 한미훈련, 한미연합훈련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상황이 아주 매우 고강도로 진행이 됐는데요. 다들 무서우셨을 거예요, 진짜. 일부러 훈련 내용을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의 강경한 대응에 훈련을 추가하고 연장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훈련 결과를 보면 반면에도 참담해요. 처참해요. 강릉 미사일 사고에 이어서 패트리어트 대공 미사일은 발사 직전에 레이더 이상으로 취소됐다고 하고요. 중거리 대공 미사일 천궁 한 발은 비행 중에 자폭하는 일도 있었고요.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에 대해서도 북한이 나 쐈다라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파악하지도 못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이 상태도 심각한데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전쟁 위기만 고조시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기니까 집니까? 아유, 이게 무슨 의미야? 지금이 한국 전쟁 이후 가장 전쟁 네.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의 전쟁 위기와는 좀 질이 달라요. 제가 볼 때. 어떻게 달라요? 이번 훈련만 보더라도 끊임없는 고조였거든요. 예전에는 미국이 훈련을 할 때는 북은 가만히 있었어요. 끝나면 응징. 왜 그랬을까요? 훈련 중에 응징을 하고 그러면 전쟁 터지거든요. 그렇죠. 잘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서로 훈련 때에는 안 건드리는 위험하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남쪽에서 훈련을 하면 북쪽은 더 강한 훈련.
미사일 항공모함 쪽으로 북에서 미사일 쏘자 항공모함이 돌아가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또 쐈죠. 그래서 이제 비질런트 스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북쪽에서 거기다 미사일 막 쏘고 뭐 그 항공기 띄워서 훈련하고 하니까 무기한 연장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북에서 또 이제 그럼 가만히 있겠다. 그래서 또 더 센 대응이 나왔고 이제 미국이 약간 거기서 약간은 제동을 걸었습니다. 무기한 연장한다 그랬다가 하루로 연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이제 마지막에 꼬리를 내린 건데 네. 하루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서 무슨 또 이제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자. 이제 거기서 그것도 훈련이다. 한데 이미 이제 수위는 떨어진 거죠. 네. 비질런트 스톰을 하루만 연기하고 끝냄으로써. 네. 근데 어쨌든 울산 앞바다까지 지금 미사일이 날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근데 우리 정부를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울산 바로 앞바다에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그걸 북한이 발표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돼요. 하나는 이 미사일을 탐지하려면 미국의 자산, 정찰 자산이 동원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탐지를 했어요. 근데 안 알려줄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는 탐지했지만 또 한 가지는 미국도 탐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 네. 이제 뭐 세 번째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둘 북이 중에 뭐가 뻥쳤다. 되든 걱정이 아, 뻥쳤다? 북에서 안 써놓고 쐈다고 뻥쳤다. 북한이.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네. 이제 전례로 봤을 때는 북쪽이 잘 그런 뻥을 안 치고 그다음에 예전에도 순항 미사일을 쏴서 2,000km인가를 팔자 비행을 해서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서해에서. 네. 1시간 반인가? 그걸 포착을 못했었거든요. 남쪽에서. 나중에 발표하고 나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포착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혹은 미국은 포착했으나 남쪽은 포착 못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거는 왜 만약에 그 가능성이 맞다면 네. 미국에서는 왜 우리 정부에 통보를 안 할까요? 그거 통보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배로 반응하겠죠? 윤석열이? 그러던가 네. 아니면 엄청 겁먹고 난리가 나던가. 아, 예를 들어 그렇죠. 울산 주민들도 언론에 터졌다고 생각해봐요. 울산 앞바다에 떨어졌다.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울릉도는 저리 가라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내적 혼란,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에 대한 규탄, 음. 전쟁이 이렇게 고조시킬 거냐 하는 반응이 하나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극단적인 반응이 또 나올 수 있죠. 울산에 쐈어? 그럼 우리는 평양 앞에 쏠 거야. 전쟁이네. 그럼 전쟁이에요. 전쟁이지. 그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비질런트 스톰을 하루 연장한다 그랬다가 이제 박정천 담화가 나오자 바로 하루로 줄였단 말이에요. 하루만 더 할게. 그럼 왜 더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를. 근데 그렇게 되자 그 와중에 쏘게 된 건데 이것까지 터져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은 당장 전쟁이 터지는 걸 바란다기보다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긴장 고조를 시키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를 군사동맹으로 묶어가지고 북중 러에 대항하는 특히 이제 중국과 북에 대항하는 견고한 아시아 동맹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일단 긴장을 잠깐 누그러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훈련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서 진행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한국 전쟁 이후 가장 전쟁 위기가 높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 전쟁이 어떤 때 터졌습니까? 냉전 체제가 시작되기 직전에 터진 전쟁이죠. 다시 말하면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동서냉전 시대가 시작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제일 크게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사회주의를 막는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련이 계속 팽창을 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동구권, 또 아시아, 뭐 북도 마찬가지고 베트남까지 해서 쫙 사회주의가 막 확장이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 큰일 난 거죠. 안 되겠다. 사회주의를 막아야지.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미국의 모든 국가적 역량은 사회주의를 봉쇄하고 제압하는 쪽으로 갑니다. 네. 그 기폭제가 바로 한국전쟁이에요. 한국에서 막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만약에 이걸 못 막으면 한반도가 다 사회주의가 되고 그럼 일본까지 넘어가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국에서 끊고 일단 분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북만 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중국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중국까지 쳐들어가려고. 그래서 중국까지 다. 그래서 소련을 포위 압박해서 끝내버리려고 하는 심산이었죠. 거기서 터진 전쟁이 한국전쟁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장하게 했냐면 그런 정도로 강력한 미국이 공세적 입장을 취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때가 처음이죠. 그때에 이제 시작된 냉선 체제로 굳어져서 딱 그 보합세 서로 이 상황이었고 그때와 같은 공세적 자세를 취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번에 미국이 신냉전 전략을 발표했죠. 신냉전. 근데 적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소련이었는데 이제 러시아, 중국,
북. 이 세 나라가 이제 중심이죠. 이란도 좀 끼고 뭐 이래가지고 그 미국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제국주의적 그 정책에 반대하는 나라들, 반제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제압 굴복시키겠다. 그래서 신냉전을 선포한 거거든요. 이 신냉전을 선포하니까 이제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제국주의가 망해가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얌전하게 옷 벗는 게 하나 있죠. 아, 나는 여태까지 대장 노릇했는데 이제 안 될 것 같아. 힘이 딸려. 나 옷 벗고 쉴래. 이거 트럼프가 그거 하려고 했죠. 네네. 근데 이제 바이든은 안 돼. 우리는 여전히 대장이야. 옷 더 입고 저놈들 좀 때려주러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때려주러 간 게 우크라이나 전쟁, 네, 대만 사태, 한반도 전쟁 얘기란 말이에요. 이 세 군데 전선에서 미국이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극하고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북중러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게 문제는 다른 거로 바뀔 가능성이 없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이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냉전 체제의 시작점이 한국전쟁이잖아요. 네. 신냉전 체제의 시작점이 이 3대 전선이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 터졌고, 전쟁이. 이거를 미국이 말기면, 아, 해보니까 안 되네. 이제 그만할게. 이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네.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본격적으로. 이거를 지금 뒤로 뭐 후퇴시킨다? 철회한다? 이러기 힘들어요. 또 반면에 옛날 같은 경우랑 달리 북중러가 군사적으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계속 자극해? 가만 안 있을 거야 쪽이거든요. 네. 옛날같이 우리가 힘이 없어서 뭐 때리면 맞는 그런 상황인 줄 알아? 너희가 더 많이 맞을 걸?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극단적으로 미국은 자기가 약해진 걸 모르고 막 자극하는 중이고 이쪽은 기분 나쁜 거죠. 힘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번 옛날의 혼내줘야 내가 돼. 아니다. 옛날의 내가 아니다. 네.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쟤네들. 이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처럼 2017년에 서로 뭐 핵 단추를 누르네 마네 하면서 전쟁 위기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회담을 하는 장면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북에서 그게 생각이 없어요. 북에서 대화를 이제 안 하겠다. 의사가 없고 네. 내용도 없고 할 네. 필요도 없다. 네. 그러니까 니네가 완전히 이 정책을 철회하고 신냉전 정책을 철회하고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오면 그때는 대화할 수 있지만 그전엔 만나봐야 무슨 의미냐. 만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대화할 생각이 없죠. 당연히. 그걸 양보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고조되는 전쟁 위기가 북미 회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고조되다가 회담을 하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뭐 타협을 할. 맞아, 회담하기 위한 키다 막 이런. 뭐 그런 면도 없잖아 있다고 볼 수 이제는 있어요. 뭐. 이젠 그게 안 돼요. 네. 그게 안 되니까 우크라이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그런 대북 전문가들도 예전에는 북한이 미사일 훈련을 하거나 이러면은 속된 말로 싸이달라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 많이 했었잖아요. 네. 뭐 식량이 네. 필요해서 저러는 거다. 근데 요새는 진짜 일절 그런 부속이 없어요. 네. 이거 너무 위험하다. 네. 지금 이 강대강 정국이 아무도 양보를 안 하는 네. 정말 위험한 시국이다. 이렇게 다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강대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중러도 강이고 지금 그러니까 푸틴이 전쟁을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처럼 강 노선을 취하고 있어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대만 관련해서 계속 강경한 입장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죠. 야, 이거 근데 미국도 강을 포기할 생각이 지금 없는 게 네.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도대체 누굴 위해서 이러는 거야, 우리나라 우리- 끼어서. 껴서 우리 한국의 정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대결에 신냉전 대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세계의 이제 나라들이 지금 이 대결에 안 끼려고 하는 흐름이잖아요. 안 끼죠. 그렇죠. 네.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손 떼고 싶어가지고 네. 끼지도 않았던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런 세계 판국에서 윤석열처럼 한미일의 말에 충성하면서 그 선봉대처럼 뛰는 나라가 네. 유일한 거죠 지금. 동시에 중국 총리와 러시아 네. 장관 바로 옆에 앉아.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는. 어. 그러니까 독일만 해도 네. 처음에 미국 말 듣고 우크라이나전 끼어들었다가 경제가 박살났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 난리 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강력하게 이제 그 자본가들이 슐츠가요. 그 사람을 보고 중국에 가라.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야, 따로 또 회담을 했어요 그러면. 중국에 가서 슐츠가 회담했죠. 아, 그래서 다극화 질서 인정한다는 그런 이거 쪽의 다소- 취지의 발언을 했죠. 다 발 빼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근데 돌아가서 또 이제 안에서 반론을 네. 하고 미국에서 막 화내고 했지만 네. 그 추세는 맞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바보가 아닌 이상 죽는 길로 계속 갈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은 일단 발을 좀 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유럽을 빼고는 미국을 도와주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중국 쪽으로 가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유독
전 세계에서 유독 한국만이. 네. 일본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 안 합니다. 이 음. 한미일 동맹에. 러시아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아주 얘네들이 간교하잖아요, 일본 놈들이. 네. 그래가지고 그러네요. 딱 보니까 이게 미국이 이길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지금 애를 많이 써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무리한 짓을 안 해. 그러니까 경제 여파가 올 것 같은 행동들을 하지 않는데 이제 자기네들 군사적인 그 목적, 그렇죠. 자기, 재무자만. 그거를 위한 것만 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 쫓아내면서 미국한테 그걸 허락해달라 하는 정도만 하는 거죠. 아, 군사 대국화만 여기서 실속 차리겠다는 거고 실제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는 적대할 의사가 없다는 걸 계속 이제 사실 뒤에서 막부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이제 생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는 내가 갖고.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말을 듣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야, 내 똘마이들 다 모여. 그러니까 윤석열 혼자 뛰어가 서 있는 거죠. 코 질질 흘리면서 형 뭐 할까요? 이러면서 아, 근데 네. 참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네.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세계 정세를 분석한 기반으로 한 표현이라기보다는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우리도 당연히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전 이제 공익 출신의 예비군들이 사실 많이 하는 발언입니다. 이게 우리 아들 공부 이런 얘기 안 하네요. 안 하는데. 북한이가 싸워야 된다 이런 거? 안 해요? 아 요새는 안 하는구나. 전쟁 나면 집에 온다는데. 정세를 빠르게 파악했어. 그래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는 주장.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네. 약간 그 이후에는 이제 북미 모두 그만둬야 된다 뭐 이런 입장도 있긴 했는데 기본은 이런 국가 애도 기간에 민족애가 없냐, 뭐 패륜적인 행위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단 말이죠. 네. 이런 흐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북이 미국한테는 적이 맞아요. 불구대천의 적이에요. 또 북쪽 입장에서도 미국은 불구대천의 적이죠. 원수죠. 그래서 북쪽 탱크들 보셨죠? 앞에 뭐 써 있어요? 구호로. 철천지 미제.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네. 이게 써 있어요. 모든 무기 앞에. 그 중화기 무기 이런 데 앞에. 미제 침략자를 소멸하라. 그러니까 이제 북은 이를 빠뜩빠뜩 갈아온 거잖아요. 70년 동안. 미국 놈들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왜냐하면 한국 전쟁 때 당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미국과 북은 적대 관계가 맞습니다. 미국은 북을 너무너무 싫어하죠. 사회주의니까. 북은 제국주의라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고.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북과 적인가요? 한국 전쟁을 거쳤으니까 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중국하고도 싸웠는데. 그러네. 중국이랑 또 잘 지내. 일본이랑도 일본하고 싸우는데. 왜 그래? 임진왜란이 있었는데 일본 적인가요? 마음속에 국가보안법 버려야 돼. 아니 중국도 그 먼 옛날 싸운 게 아니야. 한국 전쟁 때 싸웠어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친하게 잘 지내요. 네.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남쪽의 입장에서 볼 땐 북은 적이 아닌 거죠. 적대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 우리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남쪽 인민들을 소멸하라 이런 거 탱크에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김대중 정권 때, 또 노무현 정권 때, 이 정권 때는 어땠어요? 북이 적이었어요? 아니죠. 한민족이라고 막 화해와 네. 통일의 대상이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좋았잖아요. 뿌리는 분위기 그쵸. 좋았죠. 하나 다 뭐 있죠. 금강산도 가고. 근데 그거 누가 쳤습니까 거기다? 이명박. 미국이 쳤죠. 아 이명박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미국이 쳐친 거잖아요. 못하게 막 바로 그래서 미국은 적이거든요. 근데 우린 적이 아니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런 분들은 북과의 화해, 통일 정책을 추진한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남쪽의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서 북은 적이 됐다가 화해 협력의 대상이 됐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부터 적이 아닌 거죠. 원래부터 적이 아닌데 극우 보수 정권, 미국의 말을 추종하는 사대주의적인 정권이 들어설 때만 적이 돼요. 그때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되자마자 이제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는데 네. 사실 북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따라서 우리 한국이 살 길은 또 우리 민족 또 남쪽에 가장 이익이 되는 길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좀 그만 좀 해라 좀. 이제 70년간 그랬으면 이제 좀 인정하고 네. 사인하고 트럼프 너 시기에 왜 사인 안 했어. 이렇게 해서 독자적인 남쪽의 화해 평화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거를 진짜. 하려고 했던 분이 이제 DJ였던 거고 노무현도 그 노선을 걸었던 건데 그걸 계승할 만한 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DJ를 계승할 만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렇게 국제적인 정치적 안목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너무 짧게 봐요. 이런 양비론 매번 있는 거잖아요. 네. 북한도 잘못했고 미국도 잘못하고 있다. 미국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잘 얘기는 안 하지만 안 하죠. 이게 되게 애매모호한 되게 비겁한 얘기란 말이에요. 양비론 자체가 원래 본질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자꾸 원인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네. 둘 다 쌌으니까 둘 다 그만둬 이런 입장을 발표하는 거는 지금 정세에 사실 도움이 안 되거든요. 도움이 안 되죠. 국민들도 혼란스러워져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북쪽에서 그 규탄하면 뭐 아유 남쪽 국회에서 규탄하네. 조심하게 해야 되겠네. 뭐 이럴 것 같아요. 오히려 저놈들하고 나중에 대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나중에 화해 협상 추진 안 하겠다. 저렇게 하면.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렇죠. 북과 협상할 가능성을 열어놔야죠. 음. 가까운 시기에 트럼프만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하고 북하고 협상할 때 어디까지 접근한 거예요? 거의 평화 그러니까 협정까지 그런 간 거죠. 줄 평화협정과 승인, 뭐 이제 국교 수립, 새로운 관계 네. 다 합의했단 말이에요. 크게. 그리고 전쟁 훈련, 군사 훈련 안 하겠다. 한미 군사 훈련 안 하겠다. 명시적으로 트럼프가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회담 때 하노이인가요? 마지막 회담 때 북에서 큰 양보를 했죠. 영변 다 줄 테니까 없앨 테니까. 딴 것도 아니에요. 민생에 필요한 경제 제재만 좀 해제해라. 네. 아주 엄청난 양보를 한 거죠. 그렇죠.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였어요. 경제 제재를 달라도 아니고. 다 나도 해제가 아니에요. 다 해제가 몇 개, 아니고 몇 개, 몇 개만 해라. 민생에 필요한 일부 제재 그러니까. 해제를 요구한 거예요. 그 대신 영변 다 주겠다. 엄청난 양보였거든요. 근데 미국 애들이 그때 이제 볼턴이니 뭐니 이제 이것들이 이제 약간 마셔가지고 트럼프를 막 괴롭혀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래서 도장 못 찍고 나와서 북에서 그랬죠. 두 번 다시 이런 좋은 제안은 없다. 너희는 천재 1호의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는 그때 뭐 그래 그 말이 돼 이래놓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거 보세요. 그때 도장 찍었어야 된다 그러죠. 다. 그때 그 사인을 했어야지. 네. 너무 유리한 조건이었는데 그걸 왜 날렸니? 그 날리면을 한 것은 날린 것은 뭐요? 네, 날리면 한 건 미국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지네가 발로 찼어요. 그래놓고 그 뒤에 계속 지금 군사훈련하고 있거든요. 한반도에서 주기차게. 그러니까 북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내에도 지금 이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네.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미국은 북만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국도 공격하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휘말릴 그렇죠.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군사기지가 다 중국 쪽으로 가 있어요. 음. 서해 쪽으로. 평택, 군산 이런 데 중국을 치는 기지들이에요. 따라서 중국과 전쟁이 나면 막 자동 말려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한미일 동맹에 끼어들어가면 미국이 원하는 전쟁이 터지면 우리는 자동 개입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안 칠 수가 없거든요. 군산이나 평택이나.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북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민주당이든 어디든 그런 이 안목을 가지고 윤석열을 강력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너무 추종하니까 맹목적으로. 어쨌든 이 한반도 정세가 끝나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나라 국익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길이 뭔가 이거에 네. 맞춰서 정책을 펼치는 게 중요한데 윤석열은 그런 생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퇴진시켜야 된다. 네, 오늘 사회분석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퇴진이 충어다, 퇴진이 평화다. 지난 촛불 집회 9호였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이어 전쟁이라는 한반도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윤석열 퇴진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진이 평화입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 CHUNGNAMI0000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